전 세계 유일하게 지구온난화를 환영하는 국가 러시아. 지난 편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박살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지정학, 지리적 환경 때문에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이 얼마나 이 국제정치에 중요한지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의 영토를 보면 저렇게 서쪽엔 유럽 쪽이 뚫리거나 동쪽에 태평양이 가까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뚫리면 그냥 박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인프라 꽉꽉 들어차 있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지켜내는 것은 아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한계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미사일 기술과 공군력의 발전을 이룩해냈죠. 그러나 현재 2020년에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국방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해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 러일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면 바다는 바다 어디서든 배 오지게 찍어내서 개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러시아는 최근 세배먹은 크림반도를 빼고 사실상 부동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가 대부분 얼지 않았어 부동항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한국도 가끔 바다가 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도 처음에는 바다 좀 멀면 어떻다고 뭐 그렇게 큰일 나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선 얼마나 부동항 없는 게 국가 국방력이 개털이 되는 거냐면 겨울에 바닷물이 배에 튀어서 선체에서 얼면 배의 표면이 복원력을 상실하고 코팅 다 벗겨지고 심할 경우 구멍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항이 아닌 추운 지역에서 돌아다닐 배는 배 표면에 가열 장치부터 특수 페인트 칠까지 별의별 것들을 다 해줘야 하죠. 게다가 흔치는 않겠지만 배 뜨려고 엔진 시동 켰는데 앞에서 빙하새가 길막하고 있으면 답도 없습니다. 게다가 쇠빙선들이 무슨 제설차들 마냥 나라에 몇백 대 몇천 대가 대기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12달 매일같이 쇠빙선 불러다가 얼음 깨는 것도 전부 다 돈이고 레카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쇠빙선 오기 전까지는 그 주변 해외에서 온 무역선들까지 무한정 대기를 타야 하죠. 이는 경제적으로도 어마무시한 개손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저렇게 생긴 쇠빙선으로 그냥 앞길만 뚫으면 전부 다 만사 오케이가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저 쇠빙선이 얼음 깨는 과정 생각보다 상당히 거슬립니다. 우선 쇠빙선 시동 걸기 전에 미리 위성이나 장비들로 정찰을 해서 쇠빙선으로 뚫을 수 있는 얼음 두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찌되었든 쇠빙선도 배인데 빙산의 일각 잘못 꼬라박았다가 배 하나 나가리 되는 거 일도 아니니 말이죠. 게다가 먼 길 가야 하는 배들의 경우에는 얼음 두께 일일이 다 확인해서 미리 항로까지 짜놓고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어느 국가들보다 지구온난화를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처발린 원인이기도 했던 저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가 아니라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실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한국 부산항을 오려면 총 21,000km에 2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로 알래스카 옆 베링해를 통과해서 오면 총 12,000km에 14일이 걸리면서 열흘이나 단축된다는 겁니다. 북극 항로 뚫리면 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러시아가 무역을 할 때도 개이득인 부분이 되는 건데 군사적으로도 현재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오로지 공군력 하나로 개길 수밖에 없는 처지인 북극 항로만 개척되면 현재보다는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버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옛날부터 쇠빙선 오지게 필요했었으니 러시아의 핵추진 쇠빙선 기술은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1957년 전세계 최초로 핵추진 쇠빙선을 만들었었으니 말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35년까지 최소 13척의 대형 쇠빙선이 하루 왼종일 북극에서 얼음 깨면서 돌아다닐 것이고 그중 9척은 핵추진 쇠빙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프로젝트 23550이라는 이름의 쇠빙 능력보다 전투 능력까지 가능한 저렇게 생긴 순찰선들을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 때문에 과거 개박살나더니 아예 추운 지역을 모두 러시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역발상을 선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정학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러시아 유럽 쪽 바다는 그래봤자 흑해와 발트해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미국이 만든 북대서양 조약기이고 나토 국가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함들 아무리 발트해에서 만들어도 결국 나토 국가 덴마크와 노르웨이 앞바다를 거쳐가야 합니다. 지금이야 그렇다고 쳐도 과연 전쟁 시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게다가 덥석먹은 거의 유일한 크림반도 흑해에서도 배에 빠져나가려고 해도 터키 이스탄불 문짝 닫으면 그만입니다. 운수 대통하게도 이스탄불 나가더라도 그 다음 지중해에도 수많은 나토 국가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은 미국 항공모함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태평양 참치마냥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혼자도 아니고 호기심이 과거부터 수없이 말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원인 호주와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과 함께 말이죠. 게다가 북극 항로가 뚫린다고 한들 전쟁 시의 베링에도 미국의 알래스카 코앞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에 어마무시한 지하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날씨가 길바닥에서 명태동태될 듯 추웠어 현재 서시베리아에 있는 그렇게 많은 가스를 땅 다 얼어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륙에서의 확장도 쉽지 않은 러시아, 바다에서의 확장도 쉽지 않은 러시아, 이렇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2019년 내내 중국과 함께 러시아는 남해와 동해에 있는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게다가 독도상공인 영공도 2차례나 돌아다녔습니다. 과거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있든 말든 쌩까고 전쟁했던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 그리고 현재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자신들의 국가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있든 말든 지들 멋대로 돌아다니는 중국과 러시아.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대한제국보다 강력해졌습니다.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보다 강해지지 않았다는 것. 오늘도 또 나오신 국제정치는 야생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조선과 대한제국을 반면교사로 삼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 게임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전쟁하기엔 쫄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 그리고 ICBM 덕분이라는 것.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초음속 미사일, 사드도 뚫을지도 모른다는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낸다는 미사일을 가진 러시아. 물론 미국도 초음속 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저런 미사일을 나 말고 딴 새끼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나한테 협박할 수도 있는 억지력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핵무기 1000개가 있고 제가 핵무기 1개밖에 없어도 저 1개로 쏘겠다고 개길 수 있으니 강력한 국가들도 함부로 건들 수 없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핵무기가 뭐길래 저 돼지 산부자도 만들려고 난리를 쳐온 것입니까?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